그릇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거기 때문에 몸에서 아주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보면 30초 이내에 날 수 있어요. 이게 그릇을 판별하는 아주 쉬운 기준입니다. 이거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첫 번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 지식을 정식으로 차려드리는 잡학정식의 MC 김일중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품, 그러니까 그릇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자,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 그리고 응급의학과 최석재 교수님과 함께 그릇이 큰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또 잡학정식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온라인 무료 습관학교 헤비스쿨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습관,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해 나가는 노력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품, 그중에서 이제 그릇이라 불리는 마음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확실히 우리 두 교수님께서는 뭐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런 장소에서도 야, 이 사람은 참 마음의 그릇이 크다 느껴지시는 분들, 반대로 이 사람은 사람 때문에 몸까지 참 망가졌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떠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소설 중에 아마 다 아시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네, 그 호손? 나다니엘 호손이 예. 쓴 거, 왜 저 산 위에 있는 얼굴을 닮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언젠간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거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전 그걸 보면서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넓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릇이라는 거는 뭐 공부 많이 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돈 많이 가진 거랑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참 그릇이 넓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전 진료실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릇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해지고 막 예민해지고 막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는 게, 그게 그릇이 작아지는데, 저한테 다니시던 어떤 어른이 작은 조직의 장이었는데 말 안 듣는 직원들, 그리고 함부로 하는 직원들, 반대 의견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친구한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짜증도 날 때가 있는데 그냥 일단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그냥 그런 얘기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다 맞나요? 그래도 당연히 다 안 맞죠. 틀리는 것도 많고. 근데 그 얘기 제가 안 들어주고 중간에 자르면 그 친구는 다시는 저한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기분 안 나쁘세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혼내주고도 싶고 다음번에 승진도 시키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죠.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제가 일일이 신경 쓰면 제가 좀 너무 못된 나쁜 놈이잖아요.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평생 하고 살려고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멋있죠. 네. 제가 생각하는 그릇 큰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원래 그릇 큰 분들도 스트레스 너무 심하면 그게 작아져서 오시는데, 원래 자기 크기대로 커질 때까지, 아니면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때까지를 제가 함께 해주는 게 마음정비소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이렇게 마음그릇 크신 분들을 찾아뵐게요. 왜냐면 정말 응급한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거나 이러면 마음그릇이 평소에는 좀 컸을지 몰라도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나쁜 소식을 받아 들었을 때 그거를 막 흥분해서 표출하기보다는 내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분은 급박한 상황, 스트레스 상황을 듣고도 자기 제어를 하실 줄 아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보다는 평소에 같으면 잘 넘겼을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응급실에서의 긴박한 상황에서 못 넘기는 아쉬운 상황을 더 많이 보죠. 예를 들면은 일부 애매한 수치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다시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걱정병이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응급실에 왔는데 CT를 찍어주지 않나요? 초음파는 안 되나요? 이분은 자기 병을 자기가 만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상대가 하는 얘기를 다 듣지 못하고 막
자기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잠식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랑 좀 다르게 가족이나 자기 아이에 대해서의 반응은 또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얼굴에 이게 작은 뾰루지가 났어요. 화농성 모양은 아니고 해가지고 진료 간단하게 보고 소독만 이렇게 해주고 다음날 외래를 진료를 보게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응급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소아과 이제 진료를 본 거죠. 소아과에서 요거는 봉화지겸 초기 같다. 항생제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응급의학과 의사 따위가 왜 내 아이한테 항생제를 주지 않고 치료를 지연시켜서 일을 크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한 4시간을 응급실을 뒤집어 놓는데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화가 났는데 짜증이 났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 책임인지는 누구 책임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감정을 내가 담고 있질 못하니까 주변에 막 흘리는 거죠. 옆에다 막 쏟으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 표현이 맞는데 내가 아이를 치료를 못 해줬다는 어떤 그 죄책감을 본인이 만들고 그걸 투사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거 원래 심리적으로 제일 편한 방어 기제가 남 탓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심리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릇이 크다는 말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리고 자아 강도가 높다.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좀 불리한 상황, 내가 쫓기는 상황, 내가 예민해진 상황에서도 감정 표현을 함부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내가 감정 표현 함부로 하고 막 화내도 되는 그런 상대는 없잖아요. 내 애나 내 부인, 내 배우자, 심지어는 나한테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그게 갑질로 가는 건데 감정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그릇 큰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아 강도입니다. 아까 말한 그런 분들한테 왜 이렇게 화났어요? 그러면 나 화 안 났단 말이야! 라고 화를 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하면 흔들리는 거죠. 이건 자아 강도가 낮아서거든요. 그릇 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는 거 플러스 자아 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얼핏 저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릇이 크다는 건 그만큼의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젊고 회사에서도 초년병인데 그냥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고 감정에 휘둘리는 게 저 폭이 좁고 오히려 그릇 작은 상사가 막 혼을 내더라도 그거에 자기가 막 휘말리더 들어가지 않는 왜 하다못해 왜 우리 은행이나 동사무소 가서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막 닭달질하는 분 앞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화는 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설득적인 눈빛으로 그 자기 할 얘기를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릇이 큰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게 뭐 사람을 오래 보지 않더라도 잠깐만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그릇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흉내라도 내고 싶어요. 어떠한 좀 특징들,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만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나 아주 갓난 아이들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무서운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바로 느낌으로 안다. 그냥 거필링으로 알잖아요. 그게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릇이라는 건 결국 그 감정을 컨테이닝 할 수 있는 능력,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담고 소화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인 건데 그거는 딱 보면 30초 이내에 알 수 있어요. 그릇이라는 건 내가 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뭔지. 태도가 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온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껄렁대고 뭐 내가 처음 배운 건데 잘했어요. 그러면 그릇이 큰 분들, 온정적인 분들은 처음 하는 건데 되게 잘했네. 웃진 않아요. 칭찬도 크게는 안 했어. 잘했어요. 그 정도면 또 요걸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도가 이런 분은 어떨까요? 잘했네. 처음 했는데. 완전히 다른 요건 말이에요. 어떠세요? 잘하네. 약간의 비아냥이 네. 그릇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태도 그리고 말투에서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거기 때문에 몸에서 아주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시 연기는 할 수 있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금방 드러나는 게 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의 속도와 여백.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 부장님 어저께 있었던 일은요? 됐어 다음 나가 알아. 재수없잖아요. 예. 이렇게 듣는 태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감정 반응의 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됐단 얘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면 얼굴에서 부르부르 떨죠. 오, 네. 감정 반응의 폭, 듣는 태도, 말의 속도.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을 판별하는 아주 쉬운 기준입니다. 이거 연습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정말 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요즘에 우리 친구들끼리도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릇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우리의 기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타고나기를 화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기를 화가 나도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쩌겠어요. 타고난 게 그런 걸. 기분 나쁠 때는 화가 나는 거 당연하지. 네.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감정과 태도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그 갭 사이에서 자기가 그걸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감정만 드러내고 여기서는 그러지 않게 삼가하는 거. 그거를 외국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불렀고요. 우리의 선조님들은 그거를 스스로 있을 때 삼가한다. 신독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릇이 큰 분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맨날 마음 수련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 감정 표현 못하고 살아? 그럼 저는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승려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뭐 마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아무한테나 드러내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존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물. 그것도 훈련 안 된 동물. 동물도요. 우리 강영욱 선생님이 훈련 잘 해놓은 동물들은 감정 표현 잘 하잖아요. 인간은 그걸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 감정을 태도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본인이 검토하는 그릇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감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감정 조절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또 응급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응급실에 오는 이유는 75% 이상이 통증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긴장한 상태로 흥분된 상태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진료를 시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환자마다 그 환자의 보호자의 그릇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는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환자가 이제 의식 저하로 왔어요. 의식이 없어가지고 머리에 뇌출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술을 해도 돌아올지를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면 보호자는 보통 5단계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부정.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 자신을 탓하면서도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울감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단계, 그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응급실에서 보는 모습은 사실 부정 분노의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응급 현장이나 재난 사고 현장 같은 곳에는 다 이미 감정이 모든 걸 압도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심장마비 환자가 있어도 내 손 약간 찢어진 거를 먼저 치료해 달라고 그러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냉철함을 유지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회가 어려워지거나 재난이 벌어졌거나 특히 응급실 같은 곳에서는 그런 냉철함을 유지하는 리더, 질서를 잡아주는 존재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릇이 큰 분들은 그것들을 스스로 본인한테 제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자아 강도가 높아서 내가 감정은 부글부글 끓지만 이 병원에 섭섭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 치료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사도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거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조금 눌러주면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반에 나를 괴롭히는 애랑 맞짱 떠서 싸우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걔랑 싸워봐야 나한테 도움될 게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지 그냥 내가 화났다고 싸우면 나는 걔랑 똑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라는 얘기를 누가 했었냐 하면 넬슨 만델라가 했대요.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추종하지 않던 반대파들도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리 많지 흔들리지 않는 여유로움, 흔들리지 않는 잔잔함, 고요함 이런 걸 느꼈다고 해요. 아마 일종의 포스죠. 왜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을 겪은 분이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내가 그걸 표현해봐야 저 사람과의 관계, 추구하는 사회 개선의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본인의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상대방한테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아 강도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큰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는 타고나는 부분 아닐까요? 타고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릇의 힘은 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 강도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트레이닝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자아 강도라는 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가 분리 능력이에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이 내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지는 않다는 거를 아는 분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나 자신의 분리 능력. 왜 가끔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말 번역한 거겠지만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 할 만큼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근데 혹시 이게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내가 망가지는 건 아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이 그릇의 크기인데 이거는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죠. 또 이분들은요. 남이 뭐라 그러는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응급의학과의 예를 또 들어보면 워낙에 응급의학과 의사분들이 남의 평가에 별로 이렇게 귀 기울이는 분들이 아닌데 맞죠? 네, 아무래도 남이 잘했네, 못했네, 뭐 고맙다고 뭐 음료수 하나 갖다 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 그릇이 작은 분들은 내가 뭐 하나 했으면 꼭 하다못해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 하고 확인받고 싶어 확인받고 싶어 하죠. 관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릇이 큰 분들은요. 내 가치, 그다음에 나의 근거를 남의 칭찬이나 뭐 좋아요 버튼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버티고 사는 거죠. 그것도 또한 연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소위 말하는 마음의 훈련인 거고 왜 우리 엄마들 맨날 내가 다 내려놓을 거야 다 내려놓기로 결심했어 근데 못 내려놓으시잖아요. 그거를 20대 때부터 또는 10대 때부터 나이 먹어서 가면서 계속 마음의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성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거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화 중이거나 혹은 막 이렇게 화가 났을 경우 나의 화를 스스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 막 그러고 있으면 그때의 그 환자를 일단 환자로서 바라봐야 돼요. 1대1로 밖에서 만난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싸워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구나.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객체로서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환자의 그런 상황을 보는 게 편해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흡을 합니다. 네, 명상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호흡을 그 잠깐의 순간에 천천히 들이셨다가 잠깐 4초 멈췄다가 천천히 내셨다가 4초 멈추는 요 박스 호흡을 한 2번 정도만 하면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게 조절이 된다는 게 느껴져요. 막 눈 감고 명상을 막 몇 분씩 하지 않더라도 아주 짧은 명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교감신경이 막 올라오고 나도 짜증이 막 올라오고 같이 대응을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이겨먹을까 하던 차에 그거를 쭉 깔아앉히면서 내려놓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호흡을 활용을 합니다. 이 호흡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일부러 하고 있는데요. 왜 아침마다 짜증이 나세요? 아니 아침에 뭐 수련을 그냥 아침마다 명상처럼 네, 아침 명상으로 보통은 이제 444 호흡이라고 예, 보통 444 얘기를 하니까 자기 전에는 그걸 478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4, 7,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잠깐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쉴 때 릴렉스 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니까요. 4, 7, 8. 기본적으로 화를 참으려고 하면 화는 사실은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 자체에 내가 화가 난 거거든요. 나를 공격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인정을 못 하니까 일단 나도 이 인간이 나한테 신경질을 내네.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건 3초 룰입니다. 물론 머리가 좀 늦는 사람들은 한 20초까지 걸린대요. 이게 전두엽까지 가서 이게 내가 화낼 일은 아니구나 라고 이성적인 마사지를 한번 받고 내려오는 그 3초. 숨 한 번 쉬는 시간이 사실은 한 3초는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화가 너무 많이 났어. 그리고 저 사람도 너무 진정이 안 됐으면 잠깐 스테이션 뒤에 가서 손 씻고 나오세요. 그 자리를 좀 피해라. 네.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아니면 뭐 잠깐 뭐 적는 척 해도 되고. 그 사이에 감정이 전두엽의 마사지를 한번 받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화내봐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상황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전두엽 마사지 좋네요. 전두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얘가 나를 토다토닥 자 괜찮아 이렇게 좀 마사지 해준다. 나의 감정을 생각하면 조금 실제로 옛날 정신의학 초창기 최면술 초창기 뭐 18세기 이럴 땐 전두엽이 이마 뒤에 있거든요. 이마를 꾹 눌러주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맘 편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화라고도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날 저렇게 힘들게 하면 야 차라리 끊어버려. 나한테 도움 안 된다. 야 만나지 말자 그냥. 에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손절 정 안 되면 해야죠. 관계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마치 절이 싫으면 스님이 거길 떠나야 되듯이 뭐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무자르듯이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직장도 그렇지. 목구멍 여기 포도청인데 이거 나누면 다시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자르는 게 습관인 분들도 있는데 손절하다 보면 결국 내 주변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릇이 크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를 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고 심지어는 나를 이용해 먹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갑질하고 함부로 하는 분들 뒤에 이 사람이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의 무례함 뒤에 숨은 그 사람의 결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그냥 인류애로 바라본다고. 인류애로. 그냥 그 사람 나한테 함부로 해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면 도와주잖아요. 왜 전쟁터에서 적군도 치료해주는 군의관처럼 저 사람은 저래서 나한테 그러는구나.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납득이 되면 참을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그러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인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저 인간은 그냥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냉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 참으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인간이라는 거의 속성이 내가 계속 참으면 내가 그래도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점점 계속 넘어오거든요. 적당한 경계는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했어요. 왜 저러는지도 알겠어. 그렇지만 이것까지는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주간 시간에 나한테 일 많이 시키는 건 오케이. 근데 6시 퇴근인데 5시 50분에 일 시키는 거? 그거는 웃는 얼굴로 거절해야죠. 거절할 땐 또 확실하게 거절할 줄 그런 알아야 분들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에는 또 꼼짝 못 하거든요. 정 안 되면 SNL에 나오는 주현영 씨처럼 하세요. 그런 일은 못 하겠습니다. 맑은 눈으로 하세요. 네.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직장 초기에 몇 년 사이에 많이들 그만두잖아요. 그걸 못 버티니까 아마 선후배 중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선후배들 중에도 많아요. 그것들은 나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내 경계를 세우고 상대방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연습.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처럼 내가 어느덧 그릇이 좀 커 있게 될 거예요. 확실히 남의 시선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 조절도 잘 되고 자기 기준이 분명한 분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이 무거워야 된다, SNS에 집착하지 않는다, 난 굳이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 들여다보지 않아,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사시는 걸까요? 좀 더 SNS나 방송을 많이 하시는 최석재 교수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글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게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평가에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인 이상에는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평가를 받는 구도가 생겨버린 거죠. 특히 SNS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실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비슷한 문제가 있을 텐데 댓글이 하나 달리면 사실은 상처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쟤는 뭐 응급의학과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달릴 때가 있잖아요. 좀 슬프죠. 근데 그런 평가를 다 하나하나 인식을 하고 내가 이제는 말 못하게 되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정하면 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병원에 완전 매여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가면서 자기가 치료된다는 그런 착각하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습관 바꾸기 하면서 그런 거 하려고 방송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딱 채우고 나면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평가 기준이 남의 인정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기 때문에 SNS나 이런 데서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 그릇 큰 분이네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뭔가 이쁨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SNS를 하다 보면 평가에 더 약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죠. 당연히 뭐 하면 이쁘다 소리 듣고 잘생겼다 소리 듣고 잘했다 소리 듣고 싶은데 이 SNS나 이런 거에 목적이 칭찬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 칭찬이라는 건 다 가짜 칭찬이잖아요. 얼굴도 안 보는 사람이 엄지척 그거 하나씩 올려주는 건데 그러고 나면 굉장히 허해요. 그런 거에 너무 허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SNS를 잠시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인정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면 결핍을 계속 느끼게 되고 나보다 훨씬 엄지척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칭찬받으려고 글을 계속 올리고 사진을 계속 올리지만 나한테 쌓이는 건 열등감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인간관계에서 자꾸 SNS에 집착하는 것처럼 남의 칭찬에 자꾸 목매게 되고 그러는 분들이 하기 좋은 방법이 선택적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얘기 너무 많이 안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나르시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이 니네 아빠 뭐 하니? 너 돈은 얼마나 있니? 너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니? 니네 고향은 어디니? 그러면서 약점될 만한 거를 이렇게 찾거든요. 그거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선택적인 자기 노출을 하시고 관계에 다이어트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입학했거나 처음 입사했을 땐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하고 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다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아마 입사 초기에 지나가던 사람들한테까지 다 인사하고 다니셨을 맞아요. 거예요. 마주치면 그냥 전부 그죠. 인사죠. 근데 그게 나한테 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관계 다이어트죠.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나랑 진정한 기쁨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기껏해야 5명, 1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나머지 분들, SNS에서 만나는 사람, 강의나 뭐 다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 마음 건강을 지키고 사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비교라든지 사람들 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또 몸의 증상으로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몸의 반응으로 이제 보통 오는 게 뭐 두근두근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런 두근두근을 이기다 못해서 식은땀을 흐르고 그다음에 잘 때도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가슴 통증도 한 번씩 느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손발 꼬이면서 숨 빨리 쉬면서 그 상황을 막 내가 내 스트레스 못 이겨가지고 과호흡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보듯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죠. 사실 인간이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유전자는 일어서서 생활하게 된 이래로 700만 년 동안 DNA들이 최대한의 생존에 유리한 상황들을 골라 가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바로 도구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맹수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야 될 것이고 동굴에 숨어서 불을 피면서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위험한 상황, 어두운 상황, 높은 곳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했고 그게 내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골라져서 지금의 현대인이 된 거고요. 이렇게 위협에서 좀 멀어지고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우리 인류 700만 년의 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또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계해서 살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과부하되면 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계 자체가 신경 쓰고 불안, 우울 생기는 고신경 바로 옆에 통증 관리하는 신경들이 나란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안 아픈데 왜 몸이 아파요? 그거 마음 대신 몸이 아파주는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게 화기가 몸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700만 년의 DNA가 나를 교감신경을 환진시키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게 하면서 면역력과 이제 치유력과 그다음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라는 거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또 한 번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한 번 호흡을 하면서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그릇을 지닌 사람들은 단순히 잘 참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참는 같아요. 거랑은 다르죠. 참으면 병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자기 몸에 교감신경을 더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 저 사람은 또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웃으면서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뭐 받아들이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는 것과 그릇 큰 거랑은 좀 다르다는 말이, 그냥 참는 건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윗사람이 했을 때 참면서 할게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참는 거죠. 울분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무리한 욕을 또 했네. 그냥 오늘 제가 저 인간을 들이받고 그냥 오늘 객값을 물어라고 했다가 제가 아까 말한 3초를 화장실에 갔다 와서 손 잠깐 씻고 오면서 사실 그래봐야 직장 내가 다시 구해야 되고 다음 날엔 윗사람한테 대들었다고 나만 나쁜 소문이 날 거다라는 거를 대충 나만 손해다라는 걸 느끼니까 부드럽게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지난번에도 그랬다가 결국은 제 시간에 못하고 성공도 못했다. 요거 말씀하신 거 알아들었으니까 내일 다시 회의해서 다시 정하죠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문제는 강하게 대처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 거죠. 상대방도 나를 공격하지는 않고 사안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를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감정 컨트롤하고 무조건 참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감정에 잘 휘둘리지도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아는. 감정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내 감정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정말 두 교수님과 함께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또 훈련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한결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넓어진 느낌이랄까요. 제일 쉬운 거는요, 큰 그릇이 되기 연습, 가슴을 두들겨 펴서 넓게 하는 이거 잘 안 되니까 그냥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이 이 감정이 뭐지? 그 감정에 이름 붙이기만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요? 네, 그러고만 해도 내 감정은 조금씩 넓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마음 상태도 잘 들여다봐야 큰 그릇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